1918년 5월 23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이탈리아 술집과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조셉 마지오와 캐서린 마지오 부부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직업 특성상 참혹한 시신들을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찰들도 이번 사건 현장만큼은 혀를 내둘렀는데요. 부부의 목은 몸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상태였으며 난도질당한 안면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죠. 무언가 둔탁한 것으로 내려찍은 듯한 머리는 함몰되다 못해 두개골이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이를 명백한 살인사건, 그것도 일반적인 살인마와 궤를 달리하는 잔악무도한 괴물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곧장 집안과 주변을 수색하며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요. 가장 먼저 경찰은 집에 금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했죠. 이는 곧 사건이 단순히 금전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 곧이어 집 앞 잔디밭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cm 길이의 피 묻은 면도칼 한 자루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고작 이 정도의 날붙이로는 부부의 얼굴과 머리에 남은 압도적인 파괴를 설명할 수 없었죠. 경찰은 부부의 주변인들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문제의 면도칼이 사망한 조셉 마지오의 친형제 앤드류 마지오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형제간의 다툼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경찰은 앤드류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강도 높은 취조와 추가 체증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앤드류의 알리바이만 거듭 입증될 뿐 수사에 대한 이렇다 할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찰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정체불명의 범인이 앤드류의 면도칼을 훔쳐 조셉을 살해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미궁에 빠진 수사는 뚜렷한 성과 없이 유야무야 마무리됐는데요. 약 한 달 후인 6월 27일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죠. 피해자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던 루이스 베슈모와 해리언 로에였습니다. 이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아직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했고 훼손된 신경으로 인한 심각한 안면마비로 입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가게 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화장실에서 피가 엉겨붙어 있는 루이스의 도끼를 발견, 마지오 부부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안면을 파괴했던 것의 정체가 도끼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는 사이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로에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 죽음이 무색하게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5일 사건이 또 발생하죠. 세 번째 사건의 피해자는 엘마이라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임산부 안나 슈나이더였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자상을 입고 치아까지 부러졌지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사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몇 가지 공통점들을 찾아낼 수 있었죠. 범인은 별도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피해자 집에 있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을 은닉하지 않고서 현장 근처에 그대로 버리고 간다. 금품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범인에게서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당국은 이를 연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규정, 지금까지의 사건들을 언론에 공표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인 8월 10일 마치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 네 번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는 80세 노인 조셉 로마노가 괴물의 먹잇감이 되어 무자비하게 도륙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범인을 목격한 로마노의 조카가 검은색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뒷문을 통해 도망쳤다고 진술하며 범인의 외형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뚜렷해지는 가운데 수사당국은 조셉을 포함해 그동안 벌어진 사건의 피해자가 주로 이탈리아계 미국인이나 이민자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요. 당시 뉴올리언스는 항구를 통해 다양한 상품과 인력들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시칠리아에서 건너온 다수의 이탈리아인들이 정착했던 곳이었죠. 이로 인해 도시 안에서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민자 커뮤니티 또한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나 차별 또한 만연했는데요. 따라서 수사팀은 이 같은 범행 또한 그 연장선이거나 혹은 이탈리아계 범죄 조직인 마피아의 소행이라 추측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용의자를 추려도 사건은 늘 제자리 걸음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몸집을 키운 괴물은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덧 공포의 존재로서 자리매김했는데요. 일명 엑스맨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범인은 어느새 뉴올리언스 전체를 집어삼켜버렸죠. 범인은 살인에 대한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미치광이가 분명해요. 이웃들하고 이제 전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니까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밤이 되면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악마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희생자였던 로마노의 사망 이후 엑스맨은 돌연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 존재와 공포를 잊어갔고 그렇게 뉴올리언스에는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요.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약 7개월이 흐른 1919년 3월 10일 코르티 밀리아 부부의 집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마주하고서 엑스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칠갑을 한 채 쓰러져 있는 부부, 그리고 뒷문에 떨어져 있는 피 묻은 도끼.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2살배기 딸이었던 로시는 끝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는데요. 엑스맨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뉴올리언스 시민들은 다시금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죠. 이제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도끼를 보고도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건 3일 뒤인 3월 13일 지역 언론사인 타임스 피카윤에 모두를 경악시킨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죠. 존귀한 인간이여, 그대들은 나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붙잡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온 혼령이자 악마다. 나는 너희 뉴올리언스 사람들과 어리석은 경찰들이 엑스맨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내가 원할 때면 또 다른 희생자들을 데려오겠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는 오롯이 나만이 안다. 그러니 다들 내가 화나지 않게 조심하도록. 엑스맨이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살인에 대한 엄포를 늘어놓으며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매일 밤 당신들의 도시에 들를 수도 있고 수천 명의 시민들을 죽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천사와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무자비한 협박과 자찬이 가득한 그의 편지 속에는 한 가지 자비 또한 담겨 있었는데요. 1919년 3월 19일 밤 12시 15분 나는 뉴올리언스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베푸는 무한한 자비로 당신들에게 작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나는 재즈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 지하 세계의 모든 악마들을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말한 시간에 재즈곡이 연주되고 있는 집은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재즈곡을 틀지 않은 집은 도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편지의 전문은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뉴올리언스 전역에 퍼져나갔죠. 엑스맨의 대담한 재림을 마주한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이들은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놀이에 참여하기로 하는데요. 바로 엑스맨이 말한 대로 집집마다 재즈 음악을 트는 것이었죠. 1919년 3월 19일 밤 뉴올리언스에는 때 아닌 재즈 음악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집안에서 재즈를 틀었고 축음기가 없는 사람들은 집 근처에 있는 재즈바로 달려가 선율 속에 몸을 숨겼는데요. 어쩌면 편지 자체가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었지만 살인 표적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든 감수하고자 했죠. 사람들의 공포만큼이나 재즈곡은 더 크게 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3월 19일은 아무런 살인도 벌어지지 않고 지나갔는데요. 그러나 엑스맨이 베푼 자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죠. 약 5개월이 흐른 1919년 8월 10일 그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이탈리아계 이민자 스티브 보카를 공격하면서 6번째 범행을, 한 달 뒤인 9월 3일에는 19세 여성이었던 사라 라우만을 급습함으로써 7번째 범행을 일으킵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지만 심각한 두부 손상과 안화골절로 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죠. 한 달 뒤인 10월 27일 마지막 8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이탈리아계 이민자였던 마이크 페피톤과 그의 아내 에스더 페피톤이었는데요. 발견 당시 마이크는 두개골이 박살난 채로 이미 사망해버린 뒤였죠. 직전에 범행 2건이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것에 아쉬움이라도 느꼈다는 듯 그가 내려친 도끼 끝에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내 에스더에게 사건 정황을 물었지만 거구의 남자를 보았다는 말 외에는 수사에 진전을 가져올 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음에도 뾰족한 수를 고안해내지 못한 경찰은 결국 시민들의 질타를 감내해야만 했죠. 그렇게 총 8번의 범행, 6명의 사망자, 7명의 부상자를 만들어낸 뉴올리언스의 밤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엑스맨의 정체를 둘러싼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진실은 여전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3월 19일 밤 뉴올리언스 전역에 울려 퍼진 재즈 음악은 재즈의 대중화에 앞장섰고 그 결과 오늘날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 되었죠. 그날 밤 그 역시도 재즈에 몸을 맡기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춤을 추었을까요?
100년 전 뉴올리언스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엑스맨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